individe. 나뉘어질 수 없는 것. 인디비주얼은 개인이라는 뜻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뭐냐라고 물었던 그 물음의 한 대답이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다. 고대 그리스인들의 대답이었습니다. 안스로포스. 그거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규정한 그리스인들은 사람은 우리처럼 이해한 게 아닙니다. 우리말 사람은 삶을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아니 정반대로 이해합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사람이라고 번역을 안드로포스를 어떻게 사람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직역을 맞대응해서 하면 안드로포스는 어디로 가고 없는 거죠. 그들은 죽음에 맞서 싸우는 자를 영웅이라고 봤습니다. 영웅은 클레오스, 찬양받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가장 삶의 목적으로 삼았다는 것은 남들의 찬양, 칭송을 받는 거거든요. 영웅이 되는 삶, 이것이 사람의 진짜 모습이라고 봤기 때문에 신은 죽지 못해서 영광을 차지할 수가 없다고 봤습니다. 신은 찬가가 없어요. 신에 대한 찬가는 없습니다. 힘면은 전부 사람에만 하는 거예요. 왜? 신은 찬양받을 일을 못 하시거든요. 죽음에 맞서 싸우는 용기, 죽음을 무릅쓰고 공동체를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 이 사람만이 영웅, 헤로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걸 목표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안스로포스를 사람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이름으로 붙인 겁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고 해버리니까 이 번역을 잘했다고 해야 되는지 못했다고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는 데인데 무엇이라고 물으면 이렇게 조각조각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그 조각 가운데 제가 각주 10쪽의 각주 5번 보시면요, 조각이나 쪽이라는 것이 이제 뭐죠? 이렇게 나무 토막, 장작 펼 때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문에도 쪽이 있고 페이지에도 쪽이 있고 책에도 쪽이 있고 쪼갰을 때 딱 쪼갰을 때 나뉘어지는 게 쪽입니다. 근데 그 쪽을 조각이라고도 해요. 옛날 그 이두사전에 보면 조각이 아주 독특하게 쓰여 있습니다. 고동. 그리고 고동을 아시는 분이 많지 않을 텐데요. 중요한 핵심이 되는 부위란 뜻입니다. 그다음 기틀. 배틀이 있으면은 그 배틀에서 중요한 틀, 기초가 되는 틀, 기틀. 낌새라는 말은 왜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지만 낌새라는 것은 부정적인 뜻으로 쓴 게 아닙니다. 감을 잡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조각이라는 말을 이렇게 썼다는 게 상당히 안 돼요.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조각이라는 것을 왜 이렇게 썼냐면은 모든 것의 근본 구성 물질, 짜개로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짜인다는 과정에서 보면은 실은, 한 올의 실은 옷감의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각이라는 것은 하나하나 짜이는 관점에서 보자면은 모든 것의 근본 구성 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제 해석이 그렇다는 거고요. 이렇게 모든 것을 짜이고 짜는 하나의 과정으로 봤기 때문에 사람을 무엇이라고 물으면 결국 우리는 잘못 묻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누구라고 물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11쪽으로 오시면은 세 번째 단락에 나는 누구인가라고 물으면 이 누구라는 말 때문에 예를 들어서 누가 오셨을 때 누구시죠? 이렇게 묻잖아요. 잘 모르는 사람에게 묻는 거예요. 그럼 나는 누구인가라고 물으면 난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는 뜻이고 정체성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누구라는 이 물음의 의미는 내가 나에게 잘 모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어떻게 찾죠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아무나가 될 수도 있고요. 어쨌든 뭐 대충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알려져 있는 것 상대방이 물으면은 이름을 일단 얼른 대죠. 부현상입니다. 누구세요? 부현상입니다. 이름을 대는 건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그 다음은요, 직업을 대거든요. 그 다음은요, 뭐 어디 살아요? 정말 나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요소는 아주 한참 오랫동안 사귄 뒤에 서로 이제 우리가 됐을 때, 가까운 사이가 됐을 때 비로소 자기가 누군지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이 나는 깊은 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냐고 물으면 갑자기 나는 대답을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말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짜이고 짜는 과정의 연속이기 때문에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 또 앞날 이 나가 또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나는 굳어진 어떤 게 아니고 끊임없이 진행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정체를 밝히라고 그러면은 특히 이제 대학생들에게 자소서 써오라고 그러면은 되게 다 어디를 나왔고요로 시작이 돼요. 그거 빼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쓰냐면 부모님 얘기로 가요. 그거 빼고 그럼 쓸 게 없어요. 근데 그 미국 학생들이 쓴다고 하면요, 미국 학생들은 나는 이런 걸 좋아한다고 시작을 해요. 그 취향이 자기야. 근데 이런 문화의 차이도 분명히 이제 있긴 하지만 나라는 것이 끊임없이 짜이는 관점에서 이해되고 있기 때문에 그까지는 아마 동의가 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너는 누구냐? 11쪽의 밑에 두 번째 달라. 그러니까 나만 이해하시면 너는 또 쉽게 설명이 됩니다. 나, 너, 누나, 누리 세계라고 말할 때 이런 거 다 연결되고 님 연결되죠. 남 연결되고 나의 의미가 이제 그 어떻게든 중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짜이는 중심, 지도리인데 너는 내가 낳은 누리, 나의 세계 속에서 만나는 다른 나야. 다른 나인데 뜻이 뭐냐면 나를 넘어서 있는 이입니다. 나를 넘어선 놈이야. 너라는 건 넘어섰다는 뜻입니다. 나하고 평등해요. 평등한데 나를 넘어서 있다고. 원래 그래서 너라는 말이 반말이 아니었어요. 높임말이었습니다. 근데 평등한 관계이기 때문에 상호 존대를 했어요. 상호 존대를 넘어서 이제 나보다 높은 곳에 있을 때는 달님, 해님 다 마찬가지로 님이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님은 원래 이제 이마로 떠받든다는 뜻이 있는 말인데요. 님이라는 것은 평등한 관계가 아닙니다. 모시는 관계입니다. 받들어 모셔야 하는 이는 님입니다. 요거 이제 제가 짧게 나를 주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다음에 11쪽 마지막 단락에 보시면 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남이라는 말은 남겨진 이를 뜻하는 겁니다. 나와 너의 울타리가 우리인데요. 우리 바깥에 남겨진 이. 이것이 남입니다. 남이라는 것은 모른 척 해도 됩니다. 무시해도 되는 거죠. 자, 12쪽으로 넘어가시면 남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속하지 않는 낯선 이를 의미하는 겁니다. 반면 이제 우리라는 것은 지난번 때 이제 우리 인사 선생님께서 우리에 대해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나와 너가 함께 어우러져 이루어진 한 울타리, 그 울타리 개념으로 이해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물에서 왔다고 김정호 선생님이 이걸 어원을 분석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울타리 안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특징이 있습니다. 운명 공동체야. 물이라고 말할 때는 나, 너가 구분이 되면서도 서로를 구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거 하면은 나하고 너하고 다르다는 걸 전제로 하지만은 우리 공동 운명 따로 나뉘면서도 하나로 제 용어로는 12쪽의 두 번째 단락 마지막 문장에 다물려 있다. 이건 뭐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맞물려하고는 다른 건데요. 아기가 딱 닫혀가지고 맞물려 있는 상태. 그러니까 맞물림인데 이것이 잘 닫혀서 벌려지지 않고 흩어지지 않은 방식으로 맞물려 있는 상태가 다물려입니다. 맞물린 것도 가끔은 이제 부서지잖아요. 다물림은 그런 이제 맞물려 있으면서 닫혀서 쉽게 깨지지 않는 관계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게 우리 관계다. 우리의 반대말은 저들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에 대해서는 나, 너, 남, 님, 그리고 우리와 저들까지 쭉 이렇게 연결을 해봤고요. 시간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10분 정도를 더 써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도막 2로 가시면 개인
개인은 제가 좀 이럴 줄 알고 강조를 좀 해놨습니다. 그것만 쭉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인디비주얼의 번역어다. 번역어로 탄생이 돼서 개인이란 말은 없었습니다. 메이지 유신 때 이제 일본에서 번역이 시작됐는데요. 13쪽 밑에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일개인이라는 표현이 나오기 전에 아주 마지막 단락 13쪽 마지막 단락에 보니까 일본의 경우 일체, 일물, 일인 개인이란 말을 못 썼죠. 처음에 번역할 때는 이렇게 우리가 보기엔 엉터리 번역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개인이란 말은 소사이어티의 대응 개념으로 이제 쓰기도 했는데요. 소사이어티는 동아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14쪽으로 보면은 자유로운 번역이 아주 중요한 일본 번역 역사에서 이 자유로운 번역이 굉장히 중요한 함축을 갖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낱말들이 이제 여기서 확정이 되는데요. 이걸 자유라는 말로 번역을 했죠. 리버티를 자유라고 번역을 했는데 프리덤하고 또 다른 건데 이걸 구분 못했어요. 프리덤과 리버티는 전혀 다른 말인데 이런 아쉬움이 남아있죠. 인디비주얼을 일개 인민이라고 했습니다. 처음 이렇게 나오고 이게 줄여서 개인으로 확정이 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하고 강조해 놓은 부분 세 번째 단락이요. 개라는 것은 지시사입니다. 사람에 쓰이는 말이 아니었던 겁니다. 광제물보라는 데 보면은 물건의 수를 지칭하는 말로 썼고 인디비주얼 처음에는 놈이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그리고 개인이란 말은 이제 초등학교 교과서에 이제 일본의 영향을 받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결국 이런 역사는 있지만은 현재 우리가 쓰고는 있지 개인주의란 말로 쓰고 원래 뜻이 뭐냐? 못 나눔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뭐냐? 이렇게 무엇이냐고 물으면 몸이냐 또는 마음이냐 영혼이냐 반퍼슨이라는 사람은 이제 사람을 셋으로 구분을 했는데요. 나눈 거죠. 사람은 몇 조각으로 나눌 수 있을까요? 몸은 분명히 나눠야겠죠. 근데 몸이 다 아닌가요? 오늘날 피지컬리즘, 내추럴리즘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몸이 다다. 나머지는 없다. 근데 이제 20세기까지만 해도 몸이고 마음이 있다고 믿었어요. 이상하죠. 믿었다고 그러니까. 예. 그 안에 영혼까지도 정신, 영혼까지도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물질이라는 것이 나눌 수 있는 것으로 정의가 되는 순간 마음과 정신은 못 나누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라는 뜻이 전혀 아니고요. 사람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나눌 수 없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그것만 아시면은 나머지 부분들은 그러면 이제 못 나눔이가 됐으니 실제 이런 못 나눔이는 없잖아요. 우리 이미 나라는 말 자체가 이미 어머니가 낳으셔야 되고 아버지가 기르셔야 되고 이런 게 관계 속에 짜여 있는데 짜여 있는 것으로 보자면은 못 나눔이가 아니고 16쪽으로 보시면 함께 나눔이죠. 이제 완전히 새로운 말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못 나눔이는 있어 본 적도 없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쓴 것은 철학자들의 오만이었던 거죠. 그런 게 있다고 가정하고 그걸 강요한 거죠. 믿으라고. 하지만 그런 못 나누면은 없습니다. 그러면 증명하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증명이 다 실패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인정할 수 없는 거고요. 그러면 현상적으로 보자면은 우리는 함께 나눔이만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함께 나누어야 되는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20쪽으로 가시면 이제 이 사라는 말도 이번에 이제 글을 쓰면서도 굉장히 많은 착상이랄까요? 아이디어라고 해야 할까요? 생각이 막 너무 많이 터져 나와가지고 주체를 좀 못했습니다. 이경복 선생님 이런 주제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중요한 부분만 이제 짚어서 보겠습니다. 20쪽 두 번째 단락. 첫 문장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하기나
함께 살기의 조각. 조각은 이제 우리말 이제 그 쪽의 원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까 각주 5번에 보여드린 것처럼 만약 이것을 쓴다면 뭐 원자나 아톰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나입니다. 조각은 나는 조각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전체가 있겠죠. 통이라는 것이 통점. 그 나는 나아진 이인데 이 나를 기준으로 했을 때 나는 저가 만나는 것들을 제 것으로 만들어 가는데 이것이 바로 사입니다. 사라는 것은 차지한 겁니다. 차지한 목. 이것도 설명을 뒤에 해놨지만은 일단 우리말로는 사를 아름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시면 아름은 사람이 두 팔을 벌려 제품에 아는 것을 말합니다. 뭐 쉽게 설명이 됩니다. 아름드리. 근데 그 두 줄 내려가면 한 길, 사람 한 길, 뭐 물길 열쏘고 나라도 할 때 길 2.4m에 3m 정도 되는 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람이 섰을 때의 키 이것이 길입니다. 발도 있고 뺨도 있고 마디도 있고 움큼도 있는데요. 이 공통점이 뭐냐면 아름하고 똑같이 사람의 몸, 신체를 가지고 뭔가 잼의 잣대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다르겠네요. 그러니까 아름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일단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의 반대가 이제 공인데요. 20쪽의 마지막 단락, 우리 한자로 공이라고 쓰인 겁니다. 이 공 한자로 이렇게 쓰면 이제 또 헷갈리기 시작하는데요. 공이라는 것은 이것을 공적인 잣대로 자를 만들고요. 그리고 부피를 잴 때는 돼 같은 걸 쓰고요. 무게를 잴 때는 저울을 쓰는 거. 그러니까 공과 사의 의미가 금방 구분이 되시죠. 사의 경우에는 철저히 자기 몸으로 재는 겁니다. 근데 공의 경우에는 몸에 이런 그 재물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척도로 사용하는데요. 자, 21쪽으로 보시면은 이거 조금 더 밀고 나가면 첫 문장 사는 사람이 제 마음대로 또는 제 멋대로 할 수 있는 영역을 뜻합니다. 자기 집에서 누가 뭘 하든 아무도 상관할 수가 없잖아요. 이때 물론 이 사의 그 주체는 나일 수도 있고 우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 주체는 또 다른 문제고요. 그 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끌어모으거나 사 모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는 오늘날 여러분이 행복학을 공부해 보신다면 쉽게 설명이 되는 겁니다. 무엇이 행복인가요? 그러면은 예전에는 뭐 성공이요. 그 옛날에는 뭐 에우다이모니 할 때는 잘 사는 거요. 뭐 추상적으로 많이 얘기했는데 21세기 행복학은 아주 간단하게 합니다. 오운리스, 내 거요. 행복이 뭐냐? 내 거요. 내게 되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언제 행복을 느끼게 되냐면 무엇이든 자기 것으로 가지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빼앗기면 불행이 되는 거겠죠. 아주 이게 너무 좀 물질주의적인가요? 근데 그렇게 안 사시나요? 네. 기본적으로 무엇인가를 이제 끌어모으거나 사 모으거나 얻게 되면 행복해집니다. 애지중지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이번에 굉장히 큰 걸 발견을 한 셈인데요. 아름다움은 아름이 들어가 있는데 왜 이런 차질한 몫으로 쓰이지 못했을까요? 이게 미스테리하더라고요. 근데 좀 이유를 좀 찾게 됐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 있는데 사도 아름이라는 말이 쓰였는데 아름이라는 아름다움에도 사의 뜻인 아름이 쓰였는데 사의 뜻은 전혀 없고 반대 뜻이 실려 있어요. 그래서 아름다움의 중요한 것은 내용적으로 둥글다는 뜻입니다. 이때는 차지했다는 뜻이 아니고 두 팔을 이렇게 아름 형태로 만들었을 때의 그 둥금, 이게 아름입니다. 보름달, 달의 둥금, 부처님의 원만함, 부처님을 많이 이용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름다움은 생김새를 뜻하는 게 아니고 그 본디 모습을 다 이루었을 때 참모습, 이게 아름으로 또 썼습니다. 이걸 어떻게 쓰는 거냐면 아름드리 나무처럼 쓴 건데요. 아름드리 나무는 크게 벌어진 나무입니다. 물론 이 아름달의 원래 뜻은 이게
한 아름으로 잡을 수 있을 만큼 크기의 나무지만 아름들이 다른 뜻은 뭐냐면 거기에 모든 생명체가 깃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품이란 뜻입니다. 품어주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 개인의 소유를 뜻했던 사가 품어주는 것 또는 자기 것을 베푸는 것, 나눠주는 것 이런 뜻으로 쓰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가 아름다움의 대표로 쓰이지 못하고 미라는 말로 바뀌었는데 이 미는 한자에서 온 게 아니고 몽골어에서 온 겁니다. 양에서 온 겁니다. 양이 큰 것. 겨울철 양은 몽골의 겨울 추위는 아시잖아요. 40도 이상, 영하 40도 이상 내려가는데 몽골은 주식이 그 양젖이거나 양고기입니다. 이렇게 추운데 양이 빼짝 말라서 죽으면 아기가 죽는 거잖아요. 양이 포동포동 살쪘을 때 아이도 생명력이 넘치는 거고 가족의 생계가 보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실존적 경험에서의 아름다움을 얘기한 겁니다. 미는 그런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런 종류의 미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쓰면서 미라는 말이 새롭게 전용이 됐습니다. 어쨌든 사라는 것은 저 혼자만의 몫입니다. 또는 이때 이 저가 우리일 수도 있고 여럿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들만 이렇게 배타적으로 소유하는 경우 이것이 사의 영역이다. 그 나머지는 이제 공이나 이런 건 다 반대의 말이 될 텐데요. 지금 이게 어려운 게 21쪽에 오시면은 밑에 두 번째 달라 그위공자가 하나 있고 그위공 그리고 뒤로 가시면은 22쪽에 세 번째 달락에는 함께 공자가 있습니다. 공공이라고 할 때 이건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그위공, 왜 그위라고 썼냐면 이게 예전에는 그렇게 그위공이라고 읽었습니다. 그위라는 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위의 가장 중요한 뜻은 뭐냐면 고루두루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직위 개념입니다. 공작처럼 고루두루 베푸는 자리 이것이 공입니다. 구실, 관청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관청에서는 사적으로 무엇인가 자기 것으로 독차지해서는 안 되고 모든 사람에게 고루두루 나눠줘야 하는 일을 하는 것이 공이었습니다. 22쪽의 두 번째 달락에 보시면은 이 공이라는 건 조금 더 나이가 이제 먹으면서 공에 무슨 뜻이 들어가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는 것인데 베푼다는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공에는 고루두루의 뜻 플러스 베푼다라는 뜻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좀 연결시키기 위해서 밤이 그 아름이 번다, 아름이 번다 그렇게 얘기할 때 아름이라는 게 사라고 한다면 벌림은 공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아름, 벌림 이거를 공사를 순서를 바꿔서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세 번째 단락에 나오는 이 공은 제가 지난해 7월인가요? 그때 함께 살기로 발표를 이미 했던 부분인데요. 함께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라는 것은 함께하는 것이 아니고 또 모두에게 고루두루 나누는 것도 아니고 또 자기 것을 베푸는 벌림도 아닌 자기만의 것으로 차지하는 것 이것이 사의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나는 낮고 짠다는 의미로 이해가 가능하고요. 개인이라는 말은 잘못 번역이 됐고 이것을 정확히 번역한다면은 못 나눔이라고 할 수 있겠고 사라는 것은 아름으로 새길 수 있겠다. 그래서 세 개의 낱말에 대한 우리가 뜻맥임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